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와줘서 고마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상대성 이론이 궁금해서 왔어요. 상대성 이론. 상대성. 자, 우리 과목 명칭은 아인슈타인에서 우주론까지 이렇게 좀 멋있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상대성 이론이다라고 했죠. 우리 강의 기획서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강의가 상대성 이론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좀 멋있게 꼬여들게 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에서 우주론까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멋있게 고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대성 이론이 왜 궁금했습니까? 상대성 이론이 궁금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대성 이론이 궁금한 이유 누구 말해줄 사람 있습니까? 너무 빨리 질문합니까? 혹시 누가 말해줄 사람?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 거기 상대성 이론이 왜 궁금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유명해서요. 네, 그렇죠. 아인슈타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좀 알고 싶은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상대성 이론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쉬운 이론 같습니까? 어려운 이론 같습니까? 뭐 엄청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강의 계획서에 상대성 이론을 이 인문사역의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준다니까 귀가 솔깃하지요. 자, 그것도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제가 좀 이렇게 해본 겁니다. 이렇게 해본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과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공계도 아니고 인문사회겠죠. 이공계에서도 이공계 학생들도 물리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물리 자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인문사회계 물리하면 이거 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잘못 왔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우리 인문사회계 학생이라도 또는 우리가 일반인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겪는 일이 있습니다. 궁금한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언뜻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지금 어떻습니까? 과학이 엄청 발달했죠. 자, 우리 과학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첨단 과학기술 문명시대라고 하죠. 그러면 과학기술 문명이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걸 우리가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었냐면 자연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에서 뭔가 기계를 만들고 뭐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뭐 100년, 200년, 3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과학기술 문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이 과학기술 문명 시대는 3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천양지차로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자연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이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법칙을 알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여러분이 인문사역의 학생이고 또 이제 잘 살려면 돈을 잘 벌려면 뭐 그냥 경제 이론을 잘 알아야 되고 뭐 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뭐 정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래야지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런 걸 공부하다가도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과학기술 문명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궁금증이 가끔 듭니까? 안 듭니까? 가끔 듭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자연법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는 사실 내가 이해하지는 않더라도 어때요? 과학자들 많죠. 유명한 과학자들 아인슈타인, 뭐 뉴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해놨을 텐데 어려우니까 나는 그거 좀 알고 싶습니까? 어려운 거 그건 니네들이 다 해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알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자연법칙 자체는 어렵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또 어렵지 않다고만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간단한 자연법칙을 자연현상에 적용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자연현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대성 이론이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이 상대성 이론은 이 자연현상의 법칙 중에서 어떤 이론 하나인가 보다, 우리 그냥 이론 하나인가 보다라고 하면 어쩌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다 또 이론하니까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좀 듭니까, 안 듭니까? 좀 들죠. 근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그냥 이론 하나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현상의 큰 골격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연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에 굉장히 크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상대성 이론, 사실은 상대성 이론을 이해한다고 하는 건 상대성 이론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칙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 혹시 상대성 이론이 무엇에 관한, 상대성 이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이건 인문사역의 학생들 위한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인문사역의 학생이 아닌 사람도 좀 앉아 있어요. 자, 이런 질문에는 그런 학생은 대답하면 안 되겠어요. 인문사역의 학생이 대답했으면 좋겠어. 상대성 이론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무엇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상대성 이론 하면. 대답해 줄 사람 있습니까?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거 빼고, 아인슈타인 빼고 생각나는 건 뭐 있습니까? 시공간의 상대성이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하면 이제 상대성을 너무 이제 강조한 것인데, 사실은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네는 인문사역의 치고는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조예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아주 잘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시간과 공간이 실제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특히 시간이 공간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자, 우리가 느끼기에는 시간과 공간은 좀 다릅니다. 가장 크게 다른 게 뭐냐면, 공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은 어떻습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가죠. 근데 원래 시간은, 자연 법칙으로서 알아본 시간은 공간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게 상대성 이론인데, 이 상대성 이론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를 아주 팍 넓혀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해줬냐? 이 상대성 이론 공부하기 전에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언제 나왔냐면 20세기가 시작하면서 나왔습니다. 20세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상대성 이론 없었어요. 자, 왜 20세기가 시작한 후에 나왔냐? 사실은 상대성 이론이 다루는 세계, 또는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들은 우리가 주위에서 간단히 관찰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자연 법칙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부터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항상 그 얘기를 먼저 하기를 좋아하는데, 인간이 처음부터 자연 법칙을 알고 있던 게 아닙니다. 자, 어느 순간 자연 법칙을 깨닫기 시작한 다음에 그 알게 된 자연 현상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빨리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누리게 됐어요. 이렇게 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 현상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다는 것은 작은 데로 갈 것 같으면, 점점 작은 데로 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막 짜게면 분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원자 속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자 핵이 들어있죠. 원자 핵 속에는 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또 뭐 들어있죠? 뭐 들어있습니까? 원자 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쿼크가 들어있죠. 자, 인문사역의 학생치고는 굉장히 잘합니다.
자, 그러면 그 크기는 어느 정도냐? 우리 주위의 크기를 미터라는 단위로 나타낸다면 포크 3개의 단위는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페르미라는 단위로 나타내는데 1페르미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라고 하는 크기입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이거 뭔지 잘 모르겠습니까? 알겠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0.0하고 0이 몇 개 있습니까? 0, 0, 0, 0, 이 0이 전부에서 몇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 1미터인데 이거 14개죠. 14개. 자, 이 중에 인문사학의 학생도 이거 금방 압니까? 14개. 자, 이렇게 작은 세상입니다. 이 작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작은 세상은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되잖아요.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관찰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법칙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자연법칙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사실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20세기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런 작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기 시작하게 됐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자연법칙하고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하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과학이 여기까지도 이제 다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큰 세계는 어떻습니까? 점점 커지면 우리 지구 전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냥 나가면 그냥 보이죠. 어때요? 지금은 지구 사진 있죠? 지구 조금만 나가면 어때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꼭 달처럼 생겼죠? 우리가 달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나가면 이제 이 행성들이 있죠. 행성계. 이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행성계 사진 찍어 놓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또 좀 나가면 우리가 속한 은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하까지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어떻습니까?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은하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거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 우주 전체를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주 전체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못 봅니다. 왜 못 봅니까? 망원경으로 보면 되잖아요. 망원경으로도 안 보입니다. 여기는 안 보여요. 우주 전체는. 그래서 아주 큰 세계와 아주 작은 세계, 아주 큰 세계는 무슨 단위로 표시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큰 세계는 광년이라는 단위로 표시합니다. 길이를 표시할 때 1광년은 어떤 거예요?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우주 전체의 반지름은 어느 정도 될까? 우주 전체의 반지름? 간단히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주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될까? 이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주 나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거 들어보, 네? 130억 년이죠. 자,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가만 보니까 상대성 이론을 들어온 학생들은 그런 대로 이런 쪽에 좀 기초 지식이 있는 학생들 같아요. 그렇죠? 지금 5억 년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반지름은 135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달려갔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반지름은 135억 광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스케일이. 뭐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자, 이런 거 보려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는 것도 우리 이해하게 됐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여기에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우리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큰 세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공해 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상대성 이론 시작할 때는 그거 알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큰 세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주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분야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론이라고 그래요. 네, 아인슈타인이 처음 상대성 이론 할 때 우주론이 궁금해서 상대성 이론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저절로 우주론에 도달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론은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런 역할들.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자연법칙을 이해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됐을까? 천재들이 나와가지고 탁탁탁 알았을까? 근데 이 자연법칙을 이해하려면 이해하게 된 데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뉴턴 시대 때 나왔더라면 상대성 이론 안 나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딱 그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을 알게 된 겁니다. 뉴턴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나왔더라면
뉴턴 역학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때 딱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것을 보면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딱딱 이뤘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연 법칙을 깨닫게 됐을까? 인간이 자연 법칙을 알게 된 것은 얼마나 오래됐을까? 자, 우리가 이 과학이 자연 법칙 이해하게 된 게 얼마나 오래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우리 언제부터 자연 법칙을 그런대로 나름대로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언제부터? 대강 그냥 한번 이렇게 짐작해 보세요. 누구 얘기해 보세요. 한 100년 됐을 것 같습니까? 한 500년 됐을 것 같습니까? 한 1000년 됐을 것 같습니까? 한 2000년 얼마 전부터? 네, 전에. 제 생각엔 그 농경이 시작되면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자연현상에 대해서 뭔가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맞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인간이 뭔가인지 시작할 때 이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옳건 틀리건 간에 그 생각이 그 농경시대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때 처음에는 신들이 자연현상을 지배한다. 신들이 자연현상 지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현상이 신들의 마음대로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비가 안 오면 신이 비 내리게 할 수 있고, 뭐 날씨도 막 바꿀 수 있고, 뭐 이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화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게 많죠. 뭔가 뭐 잘 안 되면 비가 오는데 신이 오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자,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은 생각 납니까? 안 납니까? 아직도 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관장해 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옛날에는 모든 현상을, 인간사까지 포함해서 모든 현상을 신들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내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신한테 가서 부탁했습니다. 그 유럽 쪽, 그 서양의 그 신들로 가장 유명한 것들이 바로 어떤 신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리스 로마에는 신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또 신이 결혼하면, 또는 신이 인간을 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또 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꾸 신이 나오죠. 자, 그러면 신들이 그냥 아무 신이나 잔뜩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신들이 많냐면 그 신들 각각은 신이 관장하는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어때요? 신마다 신의 최고가 누굽니까? 제우스죠. 제우스는 무엇을 관장합니까? 네? 번개 갖고서 번개가 자기의 도구지. 이거 갖고 뭐 탁탁하죠. 하늘 전체를 관장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다를 관장하는 신, 수확, 농산물을 관장하는 신, 사랑을 관장하는 신, 포도를 관장하는 신, 바다를 관장하는 신, 비를 관장하는 신, 이렇죠. 근데 점점 인간 생활이 복잡해지면 신들이 관장하지 않는 분야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우스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기를 하나 딱 낳죠. 그러면 그 새로운 걸 쫙 관장하게 되죠. 자, 이렇게 신들이 모든 면에서 자연현상을 좌지우지한다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바뀌려면 특별한 증거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증거가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 고대 그리스 시대. 이 고대 그리스 시대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피타고라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사람들이 나오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학자들이 나와서 무엇을 했냐면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자연현상을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신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자연현상이 복잡하니까 그 대상을 무엇에 뒀냐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 가만히 놓아둬도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에 국한했습니다. 내가 뭐를 꽝 치는 현상 이런 게 아니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 놔둬도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에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 이 자연 법칙을 여기서 맨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연 법칙이 봤더니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두 가지. 어떤 특징이냐면 하늘나라의 세계,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가 가만 놔둔 놈의 법칙이 달랐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천상 세계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물체들은 전부 다 가만 놔두는 거지 누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죠. 이 가만 놔둔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용어로는 힘을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가만 놔뒀더니 천상에 있는 놈들은 천상에 있는 게 대상이 뭡니까? 별이죠. 별. 별들은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무슨 운동? 원운동을 했습니다. 원운동. 원운동. 천상에 있는 놈들은 원운동을 하고 지상에 있는 놈들은 옛날에는 이 세상을 그래서 지상과 천상으로 나눴습니다. 지상에 있는 놈들은 어떤 운동을 가만 놔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가만 놔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지하는 거죠. 움직이던 놈도 가만 놔두면 결국은 정지하죠. 결국은 정지한다 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관찰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지금 관찰의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때 왜 천상에 있는 건 원운동하고 지상에 있는 건 가만 놔두면 정지할까? 가만 생각해 봤더니 여기 신을 여기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천상은 신들의 세계입니다. 지상은 인간의 세계고. 자, 신들의 세계는 모든 게 어때야 되냐면 완벽해야지 됐어요. 완벽한 운동이란 처음과 끝이 없어야지 돼요. 대칭성이 좋아야지 돼요. 원운동이 거기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결국은 인간 활동을 한 다음에 결국은 고향에 돌아가서 쉰다. 이게 전 그럴듯했어요. 아주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부터 이 세상의 기본 원리가 하늘나라는 원운동하고 이 지상은 정지한다. 결국은 정지한다. 이건 운동에 관한 법칙이고 물질에 관한 법칙도 있습니다. 봤더니 하늘나라에 있는 건 이제 신들의 세상이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천상세계에 있는 물질은 변해야 되겠어요? 안 변하게 되겠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는데 지상세계의 물질은 이건 변합니다. 보니까 어때요? 나무도 불태우면 타서 없어져 다른 게 되죠. 뭐 흙도 되고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죠.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물질의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 불, 또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흙, 공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죠. 이 네 가지의 구성비에 따라서 이런 물질이 되기도 하고 저런 물질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상은 한 가지만 있으니까 변하지 않죠. 이렇게 한 가지 있는 그 물질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에테르. 자,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자연 현상이 신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럴듯합니까? 황당무계합니까? 그럴듯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럴듯합니다. 이 그럴듯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됐느냐? 2000년이 계속됐어요. 2000년. 근데 그 유명한 문예부흥 르네상스 시대 15세기,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의심을 갖는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과학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은 내가 아까 물어봤는데, 자, 과학 이것도 이 자연 현상에 대한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날 과학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오늘날 과학은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게 좋냐면 뉴턴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뉴턴. 근데 뉴턴은 어느 정도냐, 언제냐면 지금부터 350년 전입니다. 뉴턴이 과학을 시작했다.
사실은 뉴턴이 물리학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근데 물리학에서 시작해서 과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맨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 시작이나 물리학 시작이나 같은 거예요. 뉴턴이 물리학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350년 동안 그때부터 과학 열등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첨단 과학기술 문명까지 발달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연현상에 관한 건데 이건 과학이 아니고 왜 저거만 과학이라고 하세요? 라고 여러분 물어볼지 모르죠? 물어볼지 모르죠. 자, 오늘날 이 과학은 어떤 과학이냐면 자연현상을 수학으로 설명하는 과학입니다. 수학으로. 여기까지는 자연현상을 정성적으로 얘기했다면 뉴턴이 물리학을 과학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뉴턴 때 처음으로 자연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선 자연법칙을 수학법칙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물리가 어렵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때 어렵습니다. 토정비결 뭐 이런 거 있죠. 토정비결. 이제 신년이 되면 토정비결 보는데 토정비결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책에다가 한글로 한문으로 쭉쭉 이렇게 써 있습니까? 네 자씩 네 자씩 쭉 써 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 한문 보면 모르니까 그 토정비결을 갖다가 한글로 이렇게 해설해 놓은 거 있죠. 토정비결 책방에 가면 토정비결 책이 있는데 토정비결에 관한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여러 권.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보면 한글로 해석해 놓은 게 어때요? 같지 않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내가 내 거를 이렇게 골라놓고 보면 어떤 건지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거든지. 같은 걸 놓고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수학을 이용해서 표현했으면 이것은 사실은 수학만 제대로 했으면 어때요? 누구나 똑같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적인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은 자연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예언한 값하고 자연현상에서 측정한 값하고 비교합니다. 비교해보니까 숫자로 비교하는 거예요. 틀려도 자 자연법칙은 5가 나왔는데 실험에서 3이 나왔으면 요거 2가 틀렸으니까 20%좀 틀렸구나. 20%가 아니라 40% 틀렸나? 5 중에서 2 틀리면 40% 틀린 거죠. 이 40%좀 틀렸구나 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칙이 실제 현상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서 수정할 수 있게 만든 것. 이게 바로 과학이 빨리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 자연현상을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한 첫 번째 라고 해서 나는 물리학이 뉴턴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자 과학이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상대성 이론이 시작하게 됐는가 하는 배경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좀 더 얘기하게 될 거예요. 좀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